전 세계가 바다를 잃었습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 바닷속 도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이 실종되고 해류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각국의 탐사선이 차례로 침몰했습니다. 해저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찍은 건 금속이 녹아내리며 바다가 끓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류는 그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버린 날.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이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해저 복원 기술 청해 시스템 유엔은 한국의 마지막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다를 되살릴 수 있는 건 그들뿐이다. 그들은 남중국해로 향했습니다. 폭풍과 압력, 죽음의 깊이를 뚫고 인류가 버린 상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한국은 세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저는 김태훈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서울해양기술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청해 시스템이라는 심의 구조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은 단순한 연구였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가끔 학회에 나가 발표를 하는 것. 평범한 연구원의 삶이었죠. 하지만 2022년 3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건 남중국해 해역이었어요. 해저 지진계가 보내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프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진동의 패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지진과도 달랐어요. 마치 바다 밑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해류의 방향도 비정상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흐르던 난류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향하더니 이틀 뒤엔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그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조차 그 흔들리는 그래프 선이 보였죠. 아내는 제게 너무 일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일주일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필리핀 근해의 해양 관측 기지가 붕괴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연구원 15명 전원이 실종됐죠.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기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해저 2000m 깊이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거든요. 그때 최서연 박사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서연 박사는 해양지질학자로 저보다 6살 어렸지만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동료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태훈 선배, 이거 보셔야 해요. 서연이 펼쳐 보인 자료는 남중국해 전역의 지진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소규모 지진이 무려 312차례 발생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진원지가 모두 같은 깊이에 있다는 거였어요. 해저 5000m, 그곳은 인류가 한때 폐쇄형심의 발전소를 설치했던 구역이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였어요. 10년 전 각국은 경쟁적으로 심해 자원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저 화산치대의 열을 이용한 발전소를 만들었죠. 하지만 효율이 낮고 유지비가 많이 들자 모두 프로젝트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이게 그것 때문일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우리가 바다에 남긴 상처가 이제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연구소 음파 분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감지됐습니다. 저주파음이었어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였죠. 하지만 컴퓨터로 변환하자 그 소리는 마치 신음 같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고통스러운 신음. 바다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헤드폰을 끼고 분석했죠. 패턴을 찾으려 했어요.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자주 들려왔을 뿐이었죠. 사흘 뒤, 일본의 해양 탐사선이 실종됐습니다. 남중국해로 파견된 탐사팀이었어요. 마지막 교시는 오전 9시 40분이었죠. 그들은 해저 균열을 조사하러 잠수정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틀간의 수색 끝에 찾아낸 건 부서진 부표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중국 탐사팀도 사라졌어요. 같은 해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해저로 내려갔죠. 카메라는 깊고 어두운 바다를 비췄어요. 2000m, 3000m, 4000m.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00m 지점에서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격렬해졌죠. 카메라가 사방으로 흔들렸고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탐사원들의 비명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죠. 그리고 폭음과 함께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연구소에서 다시 봤어요.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거기 뭔가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크고 느리고 거대한 무언가. 금속 구조물이 끓어오르듯 녹아내리는 장면도 보였어요. 마치 엄청난 열이 순식간에 모든 걸 삼켜버린 것처럼. 저는 즉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청해 시스템의 긴급 가동을 요청했어요. 이 기술은 심해 구조를 위해 개발된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인 탐사정과 실시간 분석 장비, 그리고 원격 구조 로봇까지 갖춘 당시로선 세계 유일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본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실패하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신인도가 문제라니.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죠. 서연과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비공식 데이터를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남중국해 해저 균열의 위치가 10년 전 폐쇄된 발전소 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그 발전소들이 폐쇄될 때 내부의 고온 냉각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냥 바다에 버렸습니다. 해저 5000m 깊이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이 모든 재난이, 이 모든 죽음이 결국 인류가 저지른 일의 결과였던 거죠. 바다는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긴 상처로. 그즈음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분노, 지구의 복수, 심판의 날.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해안가 도시에선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누구도 바다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해양회의가 소집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가 실패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리처드 하워드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58살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한국의 기술만이 남았습니다. 청해 시스템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말이 뉴스로 나가자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연구소 앞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게를 느꼈어요. 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무게를. 어느 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고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났죠.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아주 희미한 진동을. 저주파음처럼 낮고 무거운 바다의 신음을.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균열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두려웠지만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남중국해 긴급 출동 명령서였어요. 정부가 마침내 결정을 내린 거였죠. 청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현장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조선 한비토가 준비됐고 박성호 선장이 지휘를 맡기로 했어요. 47살의 베테랑 선장이었죠. 그는 제게 깊은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오래 서 있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엔 자막이 흘러갔죠. 남중국해 사상 최대 해저 균열 발생.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지는 세상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했죠. 두려움을 안고 희망을 품고. 출발은 이틀 뒤였습니다. 박성호 선장이 제 옆에 섰어요. 그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금연중이라고 했죠. 10년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날엔 손이 저절로 간다고 했습니다. 태훈 씨,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할 순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비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부산항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선실로 내려가 청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5년간 개발한 기술이었죠. 무인 탐사정, 실시간 분석 장비, 원격 구조 로봇.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마치 이 기계들이 제 손을 떠나 혼자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최서연은 분석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해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언제 잤는지 모르겠더군요. 서연 씨, 좀 쉬어야 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쉬면 안 돼요. 데이터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저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남중국해 해저 지형도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균열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균열들의 위치가 10년 전 각국이 설치했던 심해 발전소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과관계였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서연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틀 뒤 우리는 남중국해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파도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중계가 시작됐고 화면 속 자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류의 마지막 탐사, 한국의 바다로 향하다. 저는 그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후 3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서쪽에서 몰려온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죠. 기상청의 예보엔 없던 폭풍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3m, 5m, 7m. 순식간에 한비토는 거대한 파도 속에 갇혔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장비실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고정장치가 부러진 거였죠. 청해 시스템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곧바로 장비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는 기울어져 있었고 비상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장비실 문을 열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고 센서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주요 장비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핵심 시스템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보조 통신 장치가 손상됐습니다. 이대로는 해저와의 실시간 교신이 불가능했죠. 저는 직접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폭풍은 더 거세졌고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통신 장치를 복구했습니다. 다시 신호가 잡혔죠. 장비실을 나서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갑판으로 올라가자 박성호 선장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7년의 세월이 만든 침착함이었죠. 태훈 씨, 이 바다는 사람의 욕심을 기억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바다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남긴 상처를,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의 오만을. 밤이 되자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히려 더 불길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는 갑판 난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수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무엇이 있을까? 저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이 케이블이 없으면 심해와의 실시간 교신이 불가능했죠. 4명의 잠수사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심 30m 지점에 케이블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게 목표였어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고정 장치가 설치됐고 2번째도 완료됐어요. 저는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수사들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정확했죠. 그런데 3번째 고정 장치를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해류가 바뀌었어요. 예측할 수 없던 흐름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잠수사 한 명이 떠밀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회전했습니다. 케이블이 몸에 감겼죠. 끌어올려요. 지금 당장.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원들이 윈치를 작동시켰어요. 케이블이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해류는 너무 빨랐고 케이블은 끊어졌습니다. 모니터가 검게 변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구조팀이 즉시 투입됐지만 1시간이 지나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수색은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는 29살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였어요. 부산에 약혼녀가 있다고 했었죠.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출항 전날 밤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는 이번 일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잠수 학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검은 수면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갑게 모든 걸 삼켜버렸을 뿐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 때문에, 제가 시작한 작전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약혼녀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의 부모님은? 저는 차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하워드 의장이었어요. 화상 통화 화면 속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작전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강민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순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의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였죠.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리처드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이틀 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해저 진입 지점이 시야에 들어왔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청의 시스템이 갑판 위로 옮겨졌어요. 은색 금속 외피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첨단 카메라와 센서, 분석 장비가 들어 있었죠. 제가 5년간 만든 기술의 총체였어요.
최서연이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해저 지형도를 펼쳐 보였어요. 붉은 점들이 균열을 표시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검은 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이었죠. 여기에요. 10년 전 폐쇄된 발전소의 핵심 구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직도 열을 내고 있어요. 섭씨 300도 이상의 고온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섭씨 300도. 해저 5,000m 깊이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박성호 선장이 마지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어요. 날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청해 시스템의 조종 콘솔 앞에 섰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기로. 오후 4시 투하가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청해 시스템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멈췄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카메라가 활성화됐어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투하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어요. 청해 시스템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수면에 닿았죠. 물보라가 일었어요.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모니터 속에서 푸른 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0m, 20m, 30m. 깊이 들어갈수록 빛은 사라졌어요. 50m를 지나자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명을 켰어요. 인공 불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물고기 떼가 지나갔죠. 해초가 흔들렸어요. 평범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100m, 200m, 500m. 깊이계는 계속 숫자를 세웠습니다. 1000m를 지나자 수압 경보가 울렸어요. 정상 범위였습니다. 시스템은 견디고 있었죠. 2000m. 주변은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조명이 비추는 곳만 보였습니다. 하얀 침전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해저의 눈처럼. 3000m.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섭씨 2도. 거의 어느 점에 가까웠어요. 4000m. 갑자기 센서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금속 반응이었어요. 인공 구조물이었죠. 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금속 덩어리였어요. 녹슨 철골이 뒤틀려 있었고 콘크리트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버려진 발전소의 잔해였어요. 5000m. 드디어 해저에 도착했습니다. 청해 시스템이 바닥에 착지했어요. 진흙이 일어났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어요. 사방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췄어요. 거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빛. 균열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바다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붉은 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균열 사이에서 맥박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청해 시스템의 조명을 천천히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자 그 빛의 정체가 드러났죠. 금속잔해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버려진 발전소의 냉각수가 아직도 순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도가 섭씨 280도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믿기 어려웠죠. 해저 5000m 깊이에서 10년 동안 방치된 시설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니. 인간이 만든 기계는 죽지 않았어요. 그저 버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청해 시스템을 천천히 균열 쪽으로 이동시켰어요.
로봇팔이 펼쳐지고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균열의 폭은 약 3m였어요. 깊이는 측정할 수 없었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붉은 빛이 계속 새어나왔어요.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봉합장치가 작동했어요. 특수합금으로 만든 봉합재가 균열 표면에 분사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균열이 메워지기 시작했죠. 1cm, 2cm. 진행 상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수면 위 한비토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분석실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중계는 계속됐고, 뉴스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균열의 절반이 봉합됐어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만든 상처를 우리 손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센서에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수압이 변하고 있었어요. 급격하게. 해저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청의 시스템이 흔들렸어요. 태훈 선배, 압력 변화가 감지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봉합 작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건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진동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죠. 마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카메라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균열 주변의 바닷물이 빛나고 있었어요. 희미한 청록색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작은 생명체들이었어요. 심해 미생물이었습니다. 저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 광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생물들은 균열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수백만 마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봉합재가 분사된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 위에 붙기 시작했어요. 겹겹이, 층층이. 마치 스스로 균열을 메우려는 것처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다가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기술은 그저 시작을 알렸을 뿐이었죠. 진짜 복원은 바다 자체가 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반응하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경외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죠. 그건 존경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위대한 존재 앞에 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의 시스템의 작동을 멈췄어요. 더 이상 봉합재를 분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지켜봤죠. 바다의 움직임을, 생명의 흐름을. 미생물들은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균열은 점점 메워졌어요. 인간이 만든 합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완벽하게. 30분이 지나자 균열의 3분의 2가 봉합됐습니다. 1시간 뒤엔 전체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우리를 받아들여 준 거였죠.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치유하자고 말해준 겁니다. 수면 위에서 박성호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아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통신의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청록색 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미생물들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어요.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터 화면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일정한 주기의 파동이었습니다. 진동도 아니고 음파도 아니었죠. 뭔가 다른 신호였어요. 저는 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반복되는 리듬이 있었어요. 마치 메시지 같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어요. 거부도 아니었죠. 이건 초대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라는. 그 순간 청해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해류가 변한 거였죠. 강력한 흐름이 청해를 끌어당겼어요. 균열 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시스템을 끌어올려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을 조종장치에서 떼지 않았지만 제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름에 맡겼죠. 청해는 천천히 균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카메라가 보여주는 건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은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6,000m, 7,000m. 깊이계는 계속 숫자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도달한 적 없는 깊이로 가고 있었어요. 수압 경보가 울렸지만 시스템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500m 지점에서 무언가가 보였어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빛이 아니었어요. 푸른 빛이었죠. 차갑고 고요한 푸른 빛. 그 빛은 거대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굴 같았어요. 아니, 동굴보다 더 컸습니다. 마치 바다 밑에 또 다른 세계 같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빛의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거기 무언가가 있었어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자연이 만든 것도 아니었죠. 그건 둘 사이의 무언가였습니다. 금속과 암석이 뒤섞여 있었고 생명체가 그 위를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맥박치듯 깜빡이는 푸른 빛. 그 리듬은 제가 본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죠. 이건 오래된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인류보다 먼저 여기 있었던 무언가였습니다. 수면 위에서 폭풍이 시작됐어요. 파도가 높아졌고 한비토가 흔들렸습니다. 통신이 끊어지기 시작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잡음에 묻혔어요. 태우 선배, 돌아와요. 위험해.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청해 시스템은 그 구조물에 가까워졌죠. 5m, 3m, 1m. 그리고 마침내 닿았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진동도, 빛도, 소리도.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무언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청해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직접. 그건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선택들을. 저는 그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4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5년간 만든 기술이 모든 게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모니터가 검게 변했어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7,500m 깊이의 바다 밑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평화였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지금 이 바다는 스스로를 되찾고 있어. 빛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게, 더 밝게. 청해 시스템이 떨렸습니다. 해류가 다시 변했죠. 이번엔 더 강력하게. 저는 알았어요. 시작됐다는 걸. 진짜 변화가 인간이 만든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스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허락받은 거였죠. 청해가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흐름에 맡겼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고, 센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죠.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우리보다 오래된 존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모니터는 검은 화면만 보여줬고, 센서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장비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손은 조종장치 위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비토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죠. 박성호 선장은 키를 놓지 않았어요. 선원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서연은 분석실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죠.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18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에 희미한 빛이 번졌죠. 저는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어요. 어제의 광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온했죠. 그때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선배, 위성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해요. 우리는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남중국해 저녁의 해수온도 변화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붉은색으로 가득했던 지도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온도로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18시간 만에 해저 7,000m 깊이의 온도가 정상화됐다니.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화면 속 온도 그래프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해류도 안정화되고 있었죠. 파괴됐던 기지 주변의 수질도 개선되고 있었어요. 바다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신된 영상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청해 시스템이 보낸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그 장면이 다시 펼쳐졌죠.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합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봉합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생물들이었어요. 수억 마리가 함께 움직이며 균열을 메우고 있었죠. 그 위로 해류가 흘렀고 침전물이 쌓였습니다. 암석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바다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서 저는 그것을 봤어요. 청해 시스템이 천천히 균열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빨려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바다가 제 기술을, 인간의 노력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은 바다를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죠. 시작을 알린 신호였습니다. 진짜 복원은 바다 스스로가 해낸 거였어요. 오전 9시 위성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하워드 의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김 박사님,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되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그가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구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저 용서를 받은 것뿐이에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죠.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어요. 작전 종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귀향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비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청해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바다의 것이었죠. 한비토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저는 갑판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죠. 박성호 선장이 제 옆에 섰어요.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불을 붙였어요. 10년 만에 담배라고 했죠.
태훈 씨, 우리가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웠어요. 다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 우리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취재진, 정부 관계자, 가족들. 모두가 우리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었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받아줬을 뿐이에요. 서연은 유엔 과학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첫 줄을 이렇게 썼어요. 인류의 기술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는다. 그저 다시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확했죠. 뉴스는 며칠간 우리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한국해양기술진, 인류의 구원자, 바다를 되살린 사람들.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연구소로 돌아가 조용히 데이터를 정리했죠. 마지막 영상 기록을 홀로 재생했습니다. 청해 시스템이 보낸 그 장면을, 균열이 봉합되는 모습을, 미생물들이 춤추는 광경을, 푸른 빛이 깜빡이는 순간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본 건 시작이었다는 걸. 바다는 아직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의 문턱에 잠깐 서 있었을 뿐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남중국해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해저 균열은 사라졌고 생태계는 되살아났습니다. 물고기들이 돌아왔죠. 어부들도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걸. 바다는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인간과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존하는 존재가 됐죠. 3년 뒤 국제해양기술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준비한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성과, 과학적 의의, 미래 전망. 하지만 그걸 읽지 않았어요. 대신 짧은 문장 하나만 말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 지속됐죠. 하지만 저는 그 박수가 제게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다를 향한 거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섰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요했어요.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물러갔죠. 영원히 반복될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엔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남중국해의 위성 사진이었죠. 청해 시스템이 사라진 그 지점을 클로즈업한 거였어요. 거기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빛. 청해의 잔광이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빛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일부가 되어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바다 깊은 곳의 꿈이었어요. 7,000m 아래의 세계.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빛을 따라가자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자연과 기술이 하나가 된 존재였어요. 그 중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감정이었죠. 감사였습니다. 인간이 마침내 배웠다는,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선택했다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흐르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금도 가끔 바다를 찾아갑니다. 부산 앞바다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봐요. 저 너머 남중국해를 생각합니다. 청해 시스템을 떠올리죠. 강민수를 기억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덕분에 우리가 배웠다고 말해줍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짠내가 나죠. 파도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바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인간은 작습니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요. 하지만 그 작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진짜 용기가 생기죠. 자연을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2022년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42살의 연구원, 36살의 지질학자, 47살의 선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우리는 세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니,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였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자연과 나란히 서는 자리로. 그 깊은 곳에서 한국은 세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